저는 김우준이고요. 그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서 에필lep시 주로 보고 있는 그 의사입니다. 저는 동교 43회고 그러면 한몇 회죠? 10 몇 회죠? 지금? 졸업을 한다면 16회? 네, 43회에서 60 몇 회라고? 62회. 19년이나 차이가 나네. 졸업한 지 엊그제 같은데. 볼게요. 저는 오늘 뇌전증에 대해서 하고, 뇌전증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내용이. 그리고 이제 소아뇌전증이라고 이인구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지만, 뭐 조금 작년에는 제가 그 수업도 들어가 봤는데 별로 커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일단 컨셉은 제가 하고 이인구 선생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성인 뇌전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책은 요거를 기준으로 했고 요 도서관에 가면 3권 있는데 그냥 빌려서 뭐 이제 복사해서 보든지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되고 이게 또 며칠 전에 파란색이 나왔어요. 3판이 나왔는데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네, 문제도 여기서 났고 다 여기서 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볼게요. 뇌전증의 개념부터 볼게요. 뇌전증 조금 주위에 환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꽤 있어요 주위에. 네, 나중에 역학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개념은 뇌전증의 개념은 뇌신경의 이상 방전에 의하여 그렇죠? 다양한 신체 또는 정신 증상이 발생하는 발작성 뇌질환.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중요하고 우리의 뇌는 굉장히 신경세포들이 아주 작은 전류를 흘려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잘 컨트롤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상 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에 따라서 신체 증상, 정신 증상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발작성이라는 게 다양해요. 이제 치매나 파킨슨 이런 거는 계속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뇌전증은 멀쩡하다가 확 생긴다고요. 그래서 발작성이라고 하죠. 그런 뜻입니다. 자, 발작의 증상은 이제 신경 해부학 때도 봤지만 다 부위마다 증상 이제 기능이 다르죠. 네, 그래서 발작의 증상도 어느 부위를 이상파가 인볼브하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요. 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개념적인 정의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시저하고 에필lep시를 이제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저는 이제 발작 증상을 말하는 거죠. 증상. 그다음에 에필lep시는 병. 시저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거나 동기적인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증상 또는 징후이다. 네, 쭉 읽어보시고 경기라고도 해요. 경기.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학술용어는 아니고 그냥 뭐 구어체 옛날에 경기라고 했으니까 경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전증 에필lep시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성향이 오래 지속하고 자 이제 뜻을 새겨보세요. 이로 인한 신경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뇌의 장애로 한 번 이상의 뇌전증 발작을 포함한다. 네, 이게 에필lep시의 정의고 옛날에는 전간이라고 해서 전간. 네, 일본 말로 하면 땡깡이라고 하는 땡깡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고요. 간질이라고 그 이후에 바뀌었죠. 병명이. 네, 근데 또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에필lep시라고 하고 뭐 좀 제가 아주 어감이 더 안 좋아서 여기는 안 썼는데 옛날에 우리말로 질환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은 말이죠.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 참고로 ILA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ILA는 인터내셔널 리그 어게인스트 에필lep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에필lep시의 이제 대가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그룹을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뭐 지령을 내리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2005년에 이제 발표한 게 개념적인 정의고 그다음에 요 표가 되게 중요해요. 발작 시저가 있으면
일단 시저 중에 에필lep틱 시저하고 넌 에필lep틱 시저가 있어요.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되고, 근데 보통 병원 안에서 시저라고 하면 에필lep틱 시저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시저에는 넌 에필lep틱 시저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사이코제닉 시저나 싱코피, 기타 같은 것들로 이제 넓게는 시저에 포함되지만 이제 에필lep틱 시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에필lep틱 시저는 아까 말한 대로 뇌신경세포의 이상 방전에 의한 것이죠. 데피니션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난 에필lep틱 시저이고요. 그 에필lep틱 시저 중에서도 프로복트 시저하고 넌 프로복트 시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복트 시저는 어떤 이제 요새는 이제 어큐 심토마틱 시저라고도 하는데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또는 내과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시저의 스레시홀드가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것. 그래서 그런 요인만 없앤다면 시저가 다시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프로복트 시저고요. 그 예로는 두부 배상 초기에 한 달 이내에, 그다음에 고열, 약물, 뭐 빗자극, 전해질 이상, 알코올 금단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요인이 있으면 요거 이제 프로복트 시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때도 배우겠지만 페브랄 시저라고 있죠. 배울 거예요, 인고생한테. 근데 페브랄 시저는 그냥 시저지 에필lep시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프로복트 시저는 자꾸 반복되어도 에필lep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것은 이 에필lep틱 시저 중에 이 non 프로복트 시저가 2번 이상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상태를 전통적으로 에필lep시라고 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에필lep시라는 것을 이제 전통적인 데피니션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환자를 직접 보다 보면 단 한 번 시저를 했지만 앞으로 얘는 10중 8구 시저를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실제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에필lep시로 진단을 내리고 비록 한 번의 시저만 있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에필lep시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뒷장에 프랙티컬 데피니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2014년에 ILAE에서 역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할 때 어떻게 에필lep시를 정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3개 중에 1개 이상 만족하면 정의된 뇌의 질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전통적인 그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발생한 2번 이상의 비유발작, 전통적인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의 비유발 발작 또는 반사 발작이 있고 향후 10년 내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2번의 비유발 발작 후의 재발률보다 높은 경우. 하여튼 말이 길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2번 이상 시저를 하면 얘가 시저를 그 3번, 4번 할 가능성이 확 높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그 73% 이렇게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에 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시저를 했더라도 어떤 이제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2번 이상 시저한 사람보다 시저할 확률이 뭐 비슷하거나 높겠다. 그러면은 첫 번 시저를 했더라도 그건 에필lep시라고 진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각 환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각 환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서 판단합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는 뇌전증 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 뇌전증 증후군이라는 건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이건 확실한 에필lep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저를 한 번 했더라도 확실히 에필lep시인 거죠. 왜냐하면 에필lep시 신드롬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3개가 정해진 거예요. 일단 1, 2, 3번은 제일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아마 오늘 배운 슬라이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랑 요 앞에 거, 요거 있죠. 요거랑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하다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건 잠깐 브로그로 보면 에필lep시 리졸브드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거는 그 좀 이따 보겠지만 연령 의존 뇌전증 증후군에서 적용 연령이 지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드롬은 몇 세, 15세 이상 지나면 뭐 시저를 안 한다고 이제 하는 신드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세다 그러면은 옛날에 아무리 그렇게 진단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이제 리졸브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좀 이따 보겠지만 약물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시저가 굉장히 없이 조절될 때 그런 경우에 10년간 무발적이고 최근 5년은 약물 치료 중단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리졸브드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브로그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에필lep틱 신드롬은 아까 신드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신드롬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룹이라고 해서 에필lep시 중에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그룹이에요.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증상들을 이제 모임 뭐 이런 거잖아요. 증후군. 그래서 원인 예를 들어서 소듐 채널 몇 번 뭐가 잘못됐다든지 유전자 몇 번 뭐가 잘못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작의 유형 좀 이따 배우겠지만 뭐 합상 시절을 하느니 알코올 시절을 하느니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발생 연령 몇 살에 잘 생기고 동반되는 신경학적 징후. 그다음에 뇌파의 특징적인 소견을 공유하거나 가족력, 항뇌전증 약에 대한 반응, 예후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에필lep틱 신드롬. 그리고 뇌전증 환자는 특정 뇌전증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 증후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약간 올드 버전이긴 한데 개념은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발생하는 나이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온텔 피리어드에 생기는 것들, 인펀시에 생기는 것들 이렇게 있고 요 줄친 거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보시고 나중에 책을 좀 찾아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일드후드에서 발생하는 것들 여기 백지, 레녹스 가스터 신드롬, 차일드후드 합상 에필lep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줄친 거는 더 중요합니다. 빨간 거는 뭐 좀 중요하고 줄친 거는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KMA에도 뭐 차일드후드 합상 뭐 이렇게 잘 나와요. 레녹스 가스터 신드롬 잘 나와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뭐 이른 성인에 생기는 거는 JAE, JME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나이하고 별로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지컬 신드롬이라고 하는 메지알 템포럴 에필lep시, 히포캄팔 스클레로시스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게 라스무슨 신드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놓고 조금 시간 되면 찾아보면 좋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용어는 컨벌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벌전. 요거는 발작 중에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터 심통도 있을 수 있고 센서리 심통도 있을 수 있고 오토노믹 심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사이킥 심통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인볼브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겠죠 증상이. 근데 그 중에 운동 증상을 컨벌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시저는 컨벌전이 있는 시저도 있고 없는 시저도 있겠죠. 뭐 센서리 시저다 그러면 컨벌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컨버시브 시저하고 넌 컨버시브 시저로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스테투스 에필lep티쿠스라고 아주 그냥 시저가 계속 반복되는 그 질환도 컨버시브 스테투스 에필lep티쿠스도 있고 넌 컨버시브 스테투스 에필lep티쿠스도 있어요. 그때 용어는 이제 컨버전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신과에서 컨버전이랑은 또 달라요. 알죠? 배웠나? 전환장애 이거랑 다르다고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떤 경련은 컨버전이라는 게 BUL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토마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뇌전증 발작 시 발생하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 여기 나와 있듯이 막 입맛을 다시다거나 뭐 의미 없이 이제 옷을 이렇게 만지작거린다거나 이렇게 단추를 뭐 이렇게 풀었다 뭐를 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토마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발작의 유형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또 요거는 옛날부터 하여튼 중요해 왔어요. 다 중요하다고 내가. 이 중요한 거에 내가 별표를 쳐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건 한 두세 개 더 쳐야 되는데. 그 발작의 유형에는 포칼 시저하고 제너럴 시저가 있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가 일단 나눠지는 거예요. 포칼 시저인지 제너럴 시저인지 따라서 확 나눠지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칼 시저라는 건 옛날에 파셜 시저라고 했어요. 몇 년 전까지는 부분 발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포칼 시저라고. 그래서 한쪽 대뇌에 국한된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의식이나 지각 장애가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뭐 팔만 떨린다. 그러면 포칼 모터 시저인 거죠.
예. 그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뭐 어리둥절한다. 그것도 시저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임페어먼트 오브 어웨어니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칼 시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양쪽 반대쪽 뇌로 퍼져서 바이레탈 컨버시브 시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용어는 없어지고 이제 이볼빙 투 바이레탈 컨버시브 시저라고 합니다. 개념은 알겠죠? 네, 이제 뇌 전체에 퍼진다고요. 그다음에 전신 발작은 그냥 처음부터 뇌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뭐 뇌 전체에서 시작하거나 적어도 양쪽 뇌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그 제너럴라이즈 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디얼 스트럭처를 주로 인벌브하기 때문에 메디얼 스트럭처 뭐가 있어요? 우리 신경 해부학에서 배웠던 중요한 의식에 관련된 ARAS가 있잖아요. 네. 그거가 인벌브 되기 때문에 의식이 잘 없죠. 제너럴 시저는 의식이 있는 경우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유형은 되게 크게 포칼 시저, 제너럴 시저로 나눠지고 이제 ILA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2017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했어요. 약간의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좀 배워야 되고요. 책에는 안 나오겠죠. 이거는 5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근데 아마 소아과 선생님도 옛날식으로 가르쳐 주실 텐데 일단 새로운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걸 넣습니다. 일단 포칼 온셋 쉽죠?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온셋, 그다음에 언노운 온셋 하나 넣어줬어요.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포칼인지 제너럴라이즈드. 여기서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온셋은 뭐 처음부터 의식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네, 의식이 떨어진다. 언노운 온셋도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포칼 시저는 어웨어니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임페어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칼 시저만. 네. 제너럴라이즈드니 언노운 온셋이니 이거는 이제 다시 어웨어니스가 임페어드 되겠죠. 만약에 어웨어니스가 있는 시저다 그러면 언노운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안 되겠죠. 포칼로 일단 되겠죠. 포칼 온셋으로.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나누면 모터 시저하고 너모터 온셋 시저가 있어요. 네. 모터 증상부터 나타나는 시저와 그렇지 않은 시저들. 네,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칼 온셋 시저에는 포칼에서 바이레탈 토니클로닉 시저로 인볼빙하는 시저도 있다. 네,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베이직 버전이고요. 네, 요걸 일단 잘 이렇게 놓고 요거를 좀 자세히 하면 이렇게 됐어요. 뒤에 익스펜디드 버전. 네, 이거는 별표가 뭐 양심상 제가 하진 않았고 하여튼 뭐 대충 뭔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요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병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강론적인 거니까 네, 뭐 덜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좀 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토니클로닉 시절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뭐 GTC Der 하는 Patient wird zugleich mit einer Videoaufnahme 사람이 auf 뭐 ein 들키면서 뭐 TEEG 이렇게 abgeleitet. 옛날에는 카세트 Er 테이프 hört Musik und raucht. 카세트 테이프의 속지를 이제 보고 있고 Plötzlich verändert sich sein Verhalten. Er wird auffällig, blickt nach 양쪽 links 눈이 oben und die 위로 TEEG 찍혀서 zeigt sich 올라가고 überall 고개가 ableitend 위로 eine Anomalie. 제껴지고 양쪽 팔이 Es sind 플렉션 되면서 Waves vorhanden, 리지드해지죠. es 그 sind 다음에 Pixelpotenziale, 머리 뒤로 올라가고 also eine 양쪽 다리가 epileptische 일단은 플렉션 generalisierte 됐다가 Entladung. 다시 익스텐전 Der 되죠. Patient 그 hat 다음에 양쪽 팔이 chronische 익스텐전 되죠. Streckung der 그 다음에 이게 Extremität, 토닉 페이지 dann zunehmend GTC의 Zuckungen, 토닉 페이지 auf 그다음에 die 토닉 chronische 페이지가 시간이 Phase ist 지나면 auch die klonische 이제 Phase 점점점 gefolgt. 클로닉 페이지로 Es 되는 ist 거예요. dieser typische Grand Mal-Anfall. 네. 이 클로닉 페이지는 원래 토닉 페이지였다가 힘이 빠지는 Die 거예요. Zuckungen sind rhythmisch, 네, 이렇게 빠지면서 클로닉 페이지로 der ganze Körper ist verkrampft. 이게 굉장히 내가 방금 쭉 조금은 얘기한 그런 약간 디스크립션이 시저의 Das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EEG zeigt 시험적으로 weiterhin 보여주고 Veränderungen, die auch 지금 weniger 클로닉 heftig 페이지가 sind. 됐네요. Auch die Artefakte 네, sind 네. geringer. Der ganze Anfall dauert ungefähr 이렇게 eine 되다가 halbe 이제 축 Minute. 늘어지죠. Am Schluss 네, eine 이게 굉장히 Erschöpfungsphase. 전형적인
GTC라고 하는 시저 타입입니다. 예. 흔히 뭐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 볼게요. 이건 애기인데요. 볼게요. 넘어가죠. 그리고 양쪽 팔이 리지드해지면서 플렉션 되고 양쪽 다리가 익스텐션 되고 목이 뒤로 짚혀지고. Okay, come back to us. 똑같죠? 아까랑 Come on, 똑같아요. Katie. 예. Come back to us. Come on, Katie. 예. It's all right. Come Come on, back. girl. Come 그다음에 back. 이제 처음에 클릭 페이지였다가 지금 클로닉 페이지로 가는 Come back. Come on. Come on, Katie. All right, Katie. It's Come on. all right. Come on back. 클로닉 페이지가 Alright. 계속되다가 All right, Katie. All right. We're almost done. It's almost done. 네, 거의 끝납니다. There. Get it all out. 쭉 늘어지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쭉 하고 울음을 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GTC를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닉 페이지만 있으면 토닉 시저, 클로닉 페이지만 있으면 클로닉 시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토닉 페이지만 있는 토닉 시저를 이거 좀 뒤에서 자, 됐죠. 토닉 양쪽 팔이 토닉 페이지 다리도 이불에 가려져 있지만 그다음에 눈을 또 지켜보고 네, 끝났어요. 이렇게 얘는 클로닉 페이지가 없이 토닉 시저만 있다가 끝납니다. 이걸 이제 토닉 시저라고 하고요. 이제 클로닉 시저는 이제 클로닉 시저 맵이죠. 그다음에 마이오 클로닉은 굉장히 짧고 절피하다고 하는 이거 볼까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게 마이오 클로닉 시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혀가 확 생기는 이제 이레귤러하게 생기는 저피한 무브먼트. 이게 이걸 마이오클로닉 시저라고 합니다. 이게 제너라이즈 셋이니까 양쪽이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아까 GTC도 그렇고 토닉 시저도 그렇고 지금 마이오클로닉 시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쪽만 양쪽이 동시에 생겨요. GTC 제너라이즈 시저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에이토닉 시저.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시저도 있고 이렇게 톤이 떨어지는 시저도 있어요. 얘처럼. You okay? 네. 톤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탱할 수가 없는 거 머리 무게. You have any more? 얘는 헬멧을 쓰고 있어요. 또 한 번. 아, 이런 식으로 에이토닉 시저가 있다. 톤이 떨어지는 시저. 그다음에 에필lep틱 스페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시저를 한 거예요. 방금. 이게 에필lep틱 스페즘. 이제 빨리빨리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너럴 시저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 모터 시저, 논모터 시저 중에 제너럴 시저는 거의 다 모터 시저. 왜냐면 거의 다 모터 콜텍스를 인볼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시저 중에 대표적인 게 아주 유명한 앞상 시저가 있죠. 앞상은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없다. Van nee, is endlich ausgerannt. 없다. 정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Das 얘는 man 이제 irgendwie 사실 책을 잘 읽다가 뇌파를 찍고 있어요. 머리 찍고 die 있죠. tauchen alle Ableitungen. Das zweitägige Mädchen bleibt absetzen. Es hört plötzlich auf zu lesen. Die Störung dauert ewig, tauchen alle Ableitungen. Dreitägige Veränderungen verschwinden. Das Mädchen ist sich wieder bewusst. Die Störung dauert relativ kurz. Es hat nun auch gedrückt. Das heißt, tägige Veränderungen verschwinden. Das Mädchen ist sich 그러면 wieder 이제 bewusst. 아무 일도 Dasselbe 없었다는 passiert 뜻이 nun auch 돌아오죠. während des Essens. 네. Wiederum 그런 die 게 typischen 앞서 EG-Veränderungen. Das Mädchen 이제 sieht 또 etwas 기계가 ein, 진행되는 것 같아요. es verschüttet. 이게 앞상 시저예요. 이제 지금까지 제너라이즈드 온셋 시저의 대표적인 것들을 봤고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동시에 시작한다 양쪽이. 네. 그다음에 모터 시저, 논 모터 시저가 있는데 모터 시저가 이런저런 모터 시저가 있고 논 모터 시저 중에는 대표적인 앞상 시저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포칼 시저도 이제 볼게요. 일단 포칼 시저 중에 그러니까 클로닉 시저부터 볼게요. 클로닉 시저. 자, 이분 벌써 약간 건강하지 못한 분이죠. 오른손 팔이 아마 왼쪽 뇌에 손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힘이 없어요. 모양을 봐도.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클로니컬 시저가 생기고 있어요. 오른손부터. 이렇게 클로니컬 시저입니다. 꽃갈 모터 시저. 이때 이거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이 있어서 뭐 힘들어하고 좀 누굴 부르려고 하죠. 그러다가 제널라이즈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볼빙 투 바이레터럴 모터 시저로 넘어가죠. 이거는 그 포칼 모터 시저부터 이제 오른손부터 포칼 모터 시저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이제 이볼빙 되면서 바이레터럴하게 컨버시브 시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저 중에는 이렇게 이제 모터 시저도 있고 특히 이제 포칼 온셋 시저 중에는 오토마티즘을 주로 보이는 시저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토마티즘이 아까 입맛을 다시거나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했죠. 이 입을 볼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몸으로 손을 막 이렇게 리모컨을 막 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네. 지금 오토마티즘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뭐 대표적인 오토마티즘을 보이는 시저예요. 그다음에 시저 중에는 이렇게 이제 포칼 시저로 있다가 아까처럼 또 제네랄 시저로 되니까 이제 아까 오른손 자 읽어볼게요. 뭐 냄새가 나 그러죠. 냄새가 나 스멜스 그러죠. 무슨 냄새? 무슨 냄새야? 이거 네스티 그러죠. 다들 못 알아들어도 네스티야. 뭐 아주 나쁜 냄새야. 이런 나쁜 냄새가 센서리 시저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사가 옆에 있다가 계속 말을 시키죠. 얘가 시저가 어느 정도 진행되나 보려고. Okay? 괜찮아? Okay. Okay, just talk to me. Because last time you were saying 계속 말을 it's 시켜요. and 마지막에 어제 시저한 게 어땠어? 자, 입을 볼까요? 입에 오토마티즘이 보이죠? 립 스매킹 또는 추잉이라고 하는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게 보입니다. she was going to be like, no, just want to see her. 그리고 진짜 반응이 없어져요. 말이 She's 없어요. having a seizure now. 그다음에 뭐 시저를 하고 있어. Uh, 고개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죠. 예, alright, 왼쪽으로 헤드 버전이 나와요. 그다음에 양쪽 팔이 플렉션 됐다가 이제 특히 오른쪽 팔이 플렉션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GTC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이거는 이제 She did the same thing she did last time. 처음에 이제 센서리 시저부터 생겼죠. 스멜스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모토 온셋으로 시작을 했겠죠. 이제 포칼 시저 중에서 노모토 온셋으로 시작하는 센서리 시저로 온셋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하면서 임페어드 어웨어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토니클로닉 시저로 이볼빙하는 그런 양상의 시저입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보신 거고요. 아주 대충. 그래서 대충의 포칼 시저는 무엇이고 제너럴 시저는 무엇이고 각각의 양상은 무엇인가. 특히 마이오클로닉 시저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봤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른 뇌전증의 분류에서는 일단 가장 커먼한 게 원인 미상이에요. 네, 그냥 생겨요. 저희 이유 없이. 이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이렇게 뭐 아주 연구를 잘 하다 보면 이제 이유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기저 원인을 아직 모르는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이유, 유전적인 뭐 감염성, 대사성, 면역성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잘 생깁니다.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환자는 시저인지 아닌지를 이제 감별하고, 시저 중에 에필랩시라고 진단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저로 한 번 시저였으면 그냥 시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에필랩시까지 진단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에필랩시 신드롬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여러 이제 특징들을 공유하면서 신드롬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시저까지 되는 사람, 에필랩시까지 진단되는 사람,
에필lep시 신드롬까지 진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에필lep시까지만 진단되는 사람도 있고 멈춘 사람도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모비디티가 깔려 있고 에티올로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구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30분이 흘렀네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시저의 기본 개념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재밌나요? 그다음에 역학에 대해서 볼까요? 역학은 요거 이제 요 시험에 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래도 예의상 뭔지는 좀 내가 보고 와야지 했는데 요 책에 있으니까 근데 역학이 여기 좀 길어요. 몇 페이지 돼 있으니까 그걸 쭉 읽어보고 어떤지 좀 보면 되고요. 그 뇌전증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년에 10만 명당 24명에서 53명을 많이 발생하고 1000명당 4명에서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100명 되나요? 100명 중에 한 9학년 중에 1명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저희 후배이자 선생님들의 선배도 있고 우리 교수님 중에서도 있고 네. 우리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보겠지만 잘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발작은 국소 발작이 많고 전신 발작보다 많습니다. 네.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그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면 1세 미만에서 굉장히 많고요. 네. 걔네들은 좀 타고난 애들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감소하다가 네. 근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계속 생겨요. 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또 많이 쭉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U자형을 그린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점점 이렇게 많아지죠. 네. 프리벌런스 보면. 큐뮬러티브 인시던스 보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냐 볼게요. 진단은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많이 있죠. 이것도 이제 났더라고요. 그 시험에 찍어냈고, 이것도 책을 보고 이제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각 병과 어떻게 감별할지 그거를 책을 보고 좀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감별해야 될 질환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발작 뇌전증 진단 접근은 이제 딱 어때 환자 왔다. 그러면은 요 표에 맞춰서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발작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죠. 발작인가? 네, 그냥 발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인가? 그냥 힘이 없어서 쓰러졌을 때 발작이 아닌가? 네, 발작 중에서는 이제 여기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발작 중에서는 뇌전증 발작인가, 비뇌전증 발작인가 보고 만약에 뇌전증 발작 같다 그러면은 프로복트 시저인가, non-프로복트 시저인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저라면 계속 반복되는 에필lep시인가? 네, 아니 그냥 한 번의 시저로 아직까지는 한 번의 시저라고 진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별합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모습이요. 당시 상황. 그다음에 환자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나? 네, 어떻게 포스처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런 것들. 그래서 환자가 직접 느낀 거, 목격자가 본 거, 보호자가 관찰한 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요새 핸드폰 많이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라도 환자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순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력 청취 및 문진이 어떤 병이든 제일 중요하죠. 시저나 에필lep시 진단에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신과 어떻게 감별을 할 것인가를 보면 뇌전증 발작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쭉 있고 실진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서 이 사람은 지속 시간이 한 3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저다. 실실 가능성은 0%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다 이제 코릴레이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만약에 어떤 포칼 시저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가 되게 중요하죠. 네. 왜냐면
거기가 만약에 문제라면 거기 뭐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러거든요. 뭐 나중 가면 이렇게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됐고 발작 초점이 동측인지 반대측인지 뭐 이렇게 감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공의생들은 중요하겠지만 학생생들은 뭐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 과정 중에 신경학적 검사도 중요하죠. 그냥 쭉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이상들이 없는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어웨어니스부터 모터 센서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검사실 검사를 중요하죠. 검사실 검사는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런 것들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이런 원인 때문에 하고요. 기본 검사, 뭐 에필lep시 또는 시저에 대한 기본 검사라고 하면 CT나 MRI처럼 구조적인 기본 검사와 뇌파, 기능적인 기본 검사가 있어요. 딱 두 가지를 들자면 그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특수 검사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또 많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고 하나하나씩 잠깐 볼게요. 근데 어쨌든 진단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의사가 돼서 진단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책에 써 있는 대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 오는 경우도 좀 있지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모든 진단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면 안 되고 다 코릴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기본 검사 중에서 CT, MRI 구조적인 검사가 있었죠. 구조적인 이상에 의해서 그 시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까 스트럭처럴 원인에 의해서 에티올로지 중에 있었죠. 그래서 CT, MRI 중에서는 당연히 MRI가 더 유용하고 CT가 유용한 경우도 뭐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MRI가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구조적 이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카버너스 헤만지오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시저가 잘 유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디가 이상해요? 여기가 이상해요. 가운데. 콜텍스가 여기에 와 있어요. 이거는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예요. 교통 정리가 잘못돼서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그레이 매터가 여기 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상하죠. 셀커스가 이렇게 끝까지 와 있어요. 요걸 스키젠세팔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대표적인 것들이라서 시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거 말고도 뭐 수없이 많죠. 그다음에 뇌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뇌파가 나름 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뇌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할 때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뇌파죠. 그래서 뇌파에는 일단 일렉트로드라는 걸 붙이죠. 이렇게 머리에, 두피에. 스칼프 이지라고 하는데 두피에 이렇게 붙이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있죠. F는 프론탈, C는 센트럴, 페리에탈, 템포랄, 오시탈 이렇게 있고 오리큘라, 그다음에 FP는 프론토 폴라 이렇게 있고 왼쪽은 홀수로 번호가 매겨지고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가 매겨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제 일렉트로드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진폭이나 주파수나 축이나 모양 같은 거를 보고 뇌의 기능적 이상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상한지 어떻게 이상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렇게 측정을 하냐면 우리 스케일포에는 우리 건전지, 요만한 건전지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마이크로볼트 단위의 전압이 측정돼요. 여기에. 신기하죠? 이게 우리 뇌에서 나오는 전류가 여기 전압을 형성한다고요. 스케일포에 100만 분의 1 볼트 마이크로볼트 단위의 전압을 가진 전류를 감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0분, 20분 붙이고 40분, 1시간 정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어보면 인터이탈 이지라고 해서 시저 안 하고 그냥 멀쩡할 때 찍는 이지가 있고, 이탈 이지는 뭐를 하여튼 사건이 있을 때 찍는 이지가 있어요. 더 인터이탈 이지를 찍으면 그 센시티비티라고 치면 한 번 찍으면 30에서 50%. 뇌전증 같은 거를 이제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그다음에 3회까지 반복하면 좀 점점 높아집니다. 69에서 90%. 그다음에 뇌전증 환자의 10에서 40%는 반복적인 뇌파를 해도 뇌전증형 파형이 관찰되지 않는다. 진짜 뇌전증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뇌파에서 안 잡히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전증이 아닌 아주 보통 사람, 일반 사람에서 2, 3% 정도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막 무작위로 찍어놓고 우리가 에필lep시폼 디스차지가 발견된다고 해서 당신은 에필lep시 환자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꼭 2, 3%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 발작 환자에서 증상을 봐서 굉장히 발작 환자인데 그런 사람에서 이제 특징적인 뇌전증의 평행에 보면 뇌전증을 시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뇌파 검사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뇌전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의미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때로는 반복 검사를 해볼 여지가 있는 거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보면 요 그래프가 있죠. 각각의 그래프. 옆에는 요 표시가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FP1 빼기 F7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FP1이라고 하는 아까 전극 있죠. 이렇게 앞니마에 붙였던 왼쪽 앞니마에 붙였던 전극에서 느껴지는 전압 빼기 요 F7에서 느껴지는 전압 이런 뜻이에요. 각 전극의 전압 차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그 각 그래프를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FP1, F7, 그다음에 T3, T5, O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빼가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 그룹은 여기 좀 더 안쪽으로. 그 다음은 또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중심으로 Z, FZ, CZ, PZ 뭐 이런 식으로 Z를 정중앙에 Z가 붙여요. 이런 걸 몽타지라고 하고요. 몽타지. 그래서 몽타지를 어디에서 어디를 빼느냐에 따라서 몽타지가 다 바뀌어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몽타지를 바꿔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눈의 움직임, 이거는 EKG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 뇌파 이렇게 되고요. 정상 뇌파는 굉장히 그냥 이제 말하자면 설렁설렁해요. 설렁설렁 잘 흘러가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잘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각기 다른 일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전증의 파형은 아까 그 책 읽던 여자였죠. 독일 여자애. 책을 읽다가 딱 갑자기 멈추죠. 그때 나온 뇌파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뾰족하고 슬로우한 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스파이크 앤 슬로우 웨이브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3Hz, 3Hz의 제너럴라이즈드 이게 동시에 시작하잖아요. 뇌 전체에서 제너럴라이즈 운셋이죠. 아까 시저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다음에 스파이크 앤 슬로우 웨이브 컴플렉스 이런 게 앞상 시저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뇌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죠. 설렁설렁하잖아요.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부분이 이제 모이는 부분을 잘 봤더니 T8, T4 뭐 이런 데서 보이죠. 라이트 템포럴 쪽에서 보이는 샤브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예파라고 하는 뇌전증형 파형을 에필lep티폼 디스차지 라이트 템포럴에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포컬 리드믹 슬로우 웨이브 이렇게 보이죠. 이건 레프트 템포럴. 그다음에 신부전극 뇌파라고 해서 이건 아까 스칼프 이지에서는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 아주 뇌 중에서는 이렇게 깊은 데도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깊숙이 이제 전극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스칼프를 열고 이 콜텍스에 딱 밀착시키죠. 이걸 인트라페니얼 일렉트로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다음에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하고요. 보통은 1인실에 입원하고 하루 동안 보통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뇌파를 붙이고 이 반대쪽 벽에는 이렇게 카메라하고 이거는 적외선 카메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를 찍으면서 뇌파를 보고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뇌파가 설렁설렁 흘러가고 이 화면이 있죠. 이걸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조절하면서 봅니다. 저희도 이제 병원의 10층에 있죠. 그리고 이제 패시니 스펙 같은 것들은 어떤 구조적인 검사, 기능적인 검사를 결합한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 혈류가 확 증가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시저 포커스인가 보다. 또는 메타볼리즘이 감소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케이스를 좀 볼게요. 이거 이제 중요하다는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첫 번째 발작의 위험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이거는 시저인가요? 시저일 것 같아요. 시저일 것 같죠. 그다음에 에필lep틱 시저일까요? 에필lep틱 시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굉장히 모습이 이 양상이 굉장히 에필lep틱 시저 같아요. 그다음에 그 양상 시저 타입을 보면 GTC 양상이죠. 결국은 뭐 처음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GTC 양상. 왜냐면 처음에는 얘가 뭐를 느끼면서 했는지 뭘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GTC 양상을 보였고 이게 처음에 포칼 시저에서 생겼는지 뭐 제너럴라이즈드 처음부터 제너럴라이즈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원인을 찾아봤더니 피 검사에서 소듐이 113이었다. 다른 CT나 랩한 정상이었고 이런 경우는 아까 시저 중에 그 프로복트 시저라는 게 있었죠. 어큐 심토마틱 시저. 그 중에 원인된 것 중에 전해질 이상이 있잖아요. 특히 소듐이 뭐 113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진단은 어큐 심토마틱 시저이고 이건 하이포나트레미아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증상 자체는 에필lep틱 시저지만 에필lep시라고는 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에필lep시의 데피니션에 맞지 않잖아요. 에필lep시의 데피니션은 언프로복트 시저가 반복되는 게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복트 시저이기 때문에 에필lep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어도 몇 번이 반복됐는데 그때 할 때마다 소듐이 이렇게 얼마나 낮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계속 프로복트 시저니까. 근데 만약에 언제 한번 시저를 했는데 그때 소듐이 정상이었다면 프로복트 시저가 아닐 가능성이 꽤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단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시저는 시저인데 에필lep틱 시저인데 어큐 심토마틱 시저고 에필lep시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고요. 중례 2는 아까 그 여자분 이제 미국 여잔데 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 스멜스 그 사람하고 비슷한 또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막 모니터 만지작만 지겠다. 포칼 시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 에필lep틱 시저는 맞는 것 같고, 요 이제 다른 검사에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언프로복트 시저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저 타입을 보면 포칼, 임페어드 어웨니스, 논모터 온셋 시저, 오토마티즘에서 이제 이거는 시작이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센서리 온셋이죠. 논모터 시저라고, 논모터 포칼 시저 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이제 전신으로 갔기 때문에 이볼빙 투 바이러스 컨버시블 시저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게 위치가 어딘가를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게 굉장히 메디얼 TLE를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안쪽 TLE, 템포랄 로브 에필lep시 시사하는 소견이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생각을 해보면 왼쪽을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아까 왜냐하면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왼쪽에 포커스가 있어서 이제 막 고개를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아가면 포커스가 왼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례2는 MRI를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거는 이제 히포카팔 스클레로시스 소견이고요. 그래서 진단은 메디얼 TLE 위드 히포카팔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에필lep시 신드롬에 있었죠.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런 에필lep시 신드롬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세 번째 환자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림을 보면 애기지만 자다가 갑자기 생기는데 오른쪽 이제 한쪽 손은 굽혀지고 한쪽 손은 좁혀지고, 요거를 이제 펜싱 포스처라고 해요. 펜싱하는 것처럼. 아까도 피겨 4라고 했죠. 여기 4자 같잖아요. 숫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이런 거는 짧고, 이런 식으로는 그 SMA라고 해서 어떤 특징적인 이제 모터 콜텍스 앞쪽에 있는 SMA 서플리먼트 모터 에어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포커스가 되면 이렇게 생깁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는 요거 잠깐 비디오 볼까요? 펜싱 포스터를 취하죠. 이걸 이제 뇌파에서는 이탈이지에서
CZ의 어딘가에 폐업시성하게 패스트 디스차지고 해서 이것도 좀 시절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안쪽에 뭐가 보여서 이런 경우는 프론탈 콜티컬 디스플레이아를 나타내는 소견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에필lep틱 신드롬에는 속하지 않지만 어떤 프론탈 롭 에필lep시라고 하는 에필lep시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거는 시험에 좀 제 시험 말고 KMA에 좀 나오는데 에필lep틱 시저이고 이거 이제 제가 슬라이드가 좀 틀렸더라고요. 이건 제너라이즈 시저고요. 평소에 움찔하는 아까 마요 클로닉 아까 잔디밭에 있던 아저씨 있었죠. 허르바트 입은 그런 사람처럼 마요 클로닉 시절을 보였고 근데 평소에는 그렇다가 오늘은 GTC 양상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익탈 이지에서 페럭시스말 바이레탈 싱크로너스 4 to 6 에르츠 스파이크는 폴리스파이크를 보이면 이거는 제2의 B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발병 연령도 21세부터 이제 5년 전부터 했다면 16세잖아요. 그러면 제2의 B라는 나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 제2의 B라고 이제 진단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시절을 진단할 때는 발병을 언제 했는가, 그다음에 옛날에는 어떤 증상이 없었는가를 잘 꼬치꼬치해 물어봐야 돼요. 발병 연령에 따라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요구하진 않고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볼게요. 치료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의 시저라면 치료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했다. 그러면 아까 2번 이상 한 사람은 3번, 4번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60, 70% 이상. 그럴 때는 일단 에필lep시라고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것이었고, 근데 아까 에필lep시의 프랙티컬한 데피니션이 새로 이제 있던 것처럼 시저가 한 번 있었더라도 이 사람은 10중 8구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저 치료를 한다고요. 뇌파에서 뚜렷한 발작의 주점이 확인되었을 때, 이런 구조적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 시작을 고려합니다. 나는 또 중요하지 프랙티컬하게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시저를 시작할 것인가, 시저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나 직업 등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택시 운전사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더 시저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요. 치료 방법은 약물, 호르몬, 케톤 생성 식이요법 이렇게 일단은 있고, 일단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20여 가지 있고 60-70%는 약물 치료만 발작 없이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뇌전증의 소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번쩍하는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주위 세포로 번져 나가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그 안티에필lep틱 드럭의 역할입니다. 증상 관여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개발이 돼서 요새 20몇 가지 되어 있고요. 작용 기전에는 이렇게 있고 나트륨 천연, 칼슘 천연 있어요. 그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저다, 앞상 시저, 그다음에 마이오클로닉 시저, GTC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 유형에 따라서 어떤 약은 어디에는 잘 듣고 어디에는 안 듣고 어떤 건 다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잘 골라서 써야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를 잘 파악해야지 잘 골라서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발프로게시드니 라모트리진이 레베트라세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골고루 잘 듣기 때문에 여기 다 포지티브잖아요. 그런 것들을 브로드 스펙트럼 AED라고 합니다. 항생제 중에 브로드 스펙트럼이 있듯이 AED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원칙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고려하는데 일단 발작의 유형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신드롬이 진단됐다 그럼 딱 거기에 맞는 약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잘 골라서 쓰고, 작용 기전과 부작용, 환자의 나이, 성별 동거 질환, 투여 횟수. 그다음에 한 가지 약으로 시작하는 게 보통 원칙이고요. 한 가지. 그다음에 천천히 증량하고, 어떤 약들은 빨리 증량할 수 있는 약도 있고 어떤 약들은 2달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천천히 증량한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목표는 언제까지 증량하냐면 일단 기본 용량이 있긴 하지만
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시저 프리가 될 때를 목표로 하는 거 우리가. 왜냐면 이건 두통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두통이 있어요. 잘 지내시네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시저는 한 번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시저 프리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저 프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효과가 부족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때까지 증량해요. 최대한 증량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거 영 안 듣는다, 이거 효과 없는 것 같다, 그럼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거는 뭐 좀 듣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다른 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 추가하는 약 중에서는 서로 잘 어울리는 약도 있고 매치가 돼서 더 효과 좋아지는 약도 있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이런 이제 궁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고 보통 3-4개까지 병용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 시저약이 20몇 가지 되는데 그걸 다 쓰지 않아요. 네, 죽겠죠 사람이. 그래서 뭐 왜냐하면 5-6개 이상이 되면 효과는 좀 더 좋아지진 않고 부작용이 커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3-4개 뭐 많아야 5개 씁니다. 만약에 4개 쓰는데 하나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좀 빼고 추가하고 이러죠. 자, 약물 치료 중에 정기적인 약물 복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조심할 거 없나요? 그래서 저는 약 잘 먹는 게 한 80-90%는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네, 공복이라도 약은 복용하고 뭐 12시 뭐 8시 8시가 상관없는데 그냥 12시간마다 드세요. 네, 공복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 복용. 네, 달력이나 수첩을 이용해서 체크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임의로 갑자기 중단하면 안 돼요. 네, 맘대로 딱 끊고 막 환자들이 뭐 맘대로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맨 뒤에 볼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를 유발한다고요. 네, 거꾸로 이제 뇌전증이 있는 환자 중에서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의 원인 중에 제일 흔한 게 약을 불규칙하게 먹을 때 잘 생겨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시키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중환자실에 실려옵니다라고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나중에 나머지 10% 20% 중요한 것들이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인들 잠을 충분히 자고 해요. 약물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2년 이상 시저 프리일 때 한 가지 약으로 그럴 때 수개월 이상 천천히 감량을 중단하고 이 중에 재발 확률은 10에서 67%. 그다음에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는 이런 다른 이상들이 같이 있을 때는 재발 위험이 높겠죠. 그다음에 수술 치료는 약이 잘 안 듣는 한 20-30%의 환자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난치성이라는 것은 2년 동안 열심히 약 조절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리프렉토리라고 합니다. 종류의 수술의 종류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방법으로 뇌를 잘라내는 그런 포커스를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분리시키던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에 대해서 3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신경과적 응급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병이고 발생하면 아주 응급이에요.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하는 발작 또는 30분 이상 의식 회복이 없으면서 반복하는 발작이 한다. 의식 회복이라는 거는 뭐 깨어나서 좀 눈도 뜨고 이제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게 의식 회복이에요. 그거가 없이 계속 의식이 없이 이제 있거나 해도 이제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 정의로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5분 이상만 되어도 30분 이상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뇌 손상이 오고 이리버서블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5분 이상만 되어도 빨리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이제 5분으로 많이 바뀌죠. 저희 때만 해도 30분으로 배웠는데 요새 5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식 회복이 없이 반복된 2회 이상의 발작을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고 하고요. 아까 시저처럼 이제 스테토스 에필레틱쿠스도 컨벌시브가 있고 넌 컨벌시브가 있어요. 넌컨벌시브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시저를 안 하지만 뇌파를 찍어보면 막 번쩍번쩍 나타나는 게 넌컨벌시브 시저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한 굉장히 많은 수가 넌컨벌시브 시저를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적 응급 상황이라서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치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각 이제 그룹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죠. 하버드면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번 이제 선도적인 그룹에서 되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진단을 해서 ABC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ABC 알죠? 에어웨이, 뭐 브리딩, 서프레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시저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주는 스테토스 에필lep티쿠스다. 그거는 로라제팜을 주는 거예요. 로라제팜, 원앰플, 앰플 알죠? 네, 앰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 똑 가면 4ml이기도 하고 4mg이기도 해요. 그런 걸 보통 원앰플 이렇게 주는데, 로라제팜을 아이보리 주거나 요새는 뭐 디아제팜을 IM으로 주거나 미다졸람을 주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라제팜은 한 번에 쭉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똑 떨어뜨려서 이제 BP 떨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 없다 그러면 페니토인 또는 포스페니토인은 페니토인의 전분 물질과 비슷한 거고요. 발프롤게시드나 레베트라셉탄 같은 것들을 IV로 로딩합니다. 로딩, 짐을 얻는다 할 때 그 로딩. 보통 하루 정도의 용량을 한 30분 이내에 확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럽 레벨을 확 높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소하면서. 그런 걸 로딩이라고 하고요. 근데 효과 없다 그러면은 페노바비탈, 이거보다 좀 더 센 약, 뭐 미다졸람, 프로포폴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시저를 이제 멈추게 합니다. 이때는 더 이제 BP도 떨어지고 더 이제 세데이션이 더 되겠죠. 레스피레이션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바비탈처럼 거의 뭐 동맥 마취를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그래서 뇌파를 그때 찍어가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마취를 하냐면 뇌 기능이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아주 깊이. 그래서 뇌파가 거의 평평하고, 이제 버스트 서프레션이라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까지, 뇌 기능을 아주 다운시킬 때까지 컨티니어스 인퓨전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고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이제 군대 가실 분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닥치면 대처를 하게. 근데 이거는 컨버시브 스테토스 에필lep티쿠스의 치료고, 넌 컨버시브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뚜렷한 가이드는 없지만 여기에 준해서 또는 이거보다 좀 약하게 치료를 합니다. 마지막 징계롭게 마지막 뭐 이런 환자가 있어요. 처음에 응급실 오기 전에는 컨버시브 스테토스 에필lep티쿠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도 그런 지가 관건이죠.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도 되는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양쪽 눈이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안진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얘는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오른쪽으로 눈이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니스타강도 보이죠. 이런 거는 뭔가 포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컨버시브 시저 스테토스는 아니라도 넌 컨버시브 스테토스 에필lep티쿠스를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물론 확진이라고 하려면 뇌파를 찍어서 경기파가 계속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넌 컨버시브 스테토스 에필lep티쿠스 치료를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뇌파는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스케줄 되는 대로 붙여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가 평소에 뇌전증 환자였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을 놀러 가냐 못 먹었죠. 이래서 스테토스가 잘 생긴다고.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지만 작년에도 이랬고 내년에도 이러지 않고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최대한 학생 수준에서 좀 컨셉을 알아야 될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은 이 책에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더 읽으면 더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그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뭐 역학이니 뭐였지? 간별 진단. 그 부분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 강의록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